지금 전 세계 최대 펀드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일을 하면서 보니까요. 들어갈 때마다 기금이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정말 실시간으로 들어가도 늘어 있고 무슨 몇 달에 한 번씩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그냥 1,000억씩 막 들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수익률이 좋은 펀드이고 전 세계 시총의 1.5%를 여기서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투자자기도 하고요. ESG 투자하면 수익이 납니까? 이거 되게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작년에 국민연금이 최대 실적, 최대 투자, 최대 수익률 냈잖아요. 18%. 네. 노르웨이 국부펀드 수익률 21.3%입니다. 그런 원칙을 그런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도 21%의 수익률을 확보했다. CBS 경제연구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입니다. 저는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홍종호입니다. 돈을 벌려면 돈이 움직이는 곳을 봐야 합니다. 세계 최대 자금을 운용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기술주 랠리로 큰 돈을 버는 동시에 ESG 원칙에 어긋나는 기업에선 발을 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정조준하는 건 기후위기인데요. 노르웨이가 주는 투자 힌트,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분야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수정 북유럽 연구소장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게 오늘 우리 대화의 주제인데요. 네. 사실 노르웨이 하면 깨끗한 물, 이게 또 절대적으로 전력 공급에 또 아주 효자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석유, 또 천연가스,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네. 예, 이 국부펀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노르웨이가 진짜 축복받은 나라죠. 부러운 나라죠. 많이들 부러워하시고. 그래서 근데 옆 나라인 덴마크나 스웨덴은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많지만 노르웨이는 아는 기업이 별로 없잖아요. 네. 정말 수출의 절반 정도가 기름하고 천연가스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요. 나머지 연어 파는 거 정도. 맞아요. 예. 그랬는데 이게 원래 노르웨이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아, 그런가요? 네, 북유럽이 다 되게 가난한 네. 나라였죠. 척박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노르웨이는 65년에 덴마크하고 영해를 이제 구분하는 협상을 해요. 그래서 딱 그때는 사실 기름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긴 했지만 희박했기 때문에 대구를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 이런 대구 조건이 더 큰 문제였는데 그래서 선을 딱 그어서 이제 영해를 정했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선을 중심으로 노르웨이 쪽은 기름이 나고 덴마크 쪽은 기름이 안 나요. 그래서 덴마크는 천연가스는 나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협상에 참여했던 그 덴마크 총리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충격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래서 협상을 저렇게 제대로 멈췄다. 못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리고서 딱 4년 후에 69년에 유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기름과 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걸 관리할 필요성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국부펀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워낙에 여기서 수익이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겠네요, 결국. 그렇죠. 근데 또 여기서 이게 원래 자원이 많은 나라는 이게 딜레마잖아요. 그래요. 저주이기도 하다는 우리 말이. 경제에서 그런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러시죠. 자원의 저주. 네. 근데 이게 딱 10년 전에 네덜란드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딱 1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도 천연가스가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원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덜란드는 사실 수출과 무역 중심 국가인데 근데 이 천연가스 때문에 부가 유입이 되니까 길드화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덜란드 경제가 침체가 되고 그래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노르웨이는 딱 10년 전에 이웃 나라에 그걸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관리를 하자. 그러다 70년대 5.1 파동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예비비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다가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기름이 사실 지금부터 80년 정도까지 캘 수 있는 정도가 남았다고 해요. 근데 지속가능 발전 제 전공이니까요. 이 말이 1986년에 나왔는데 이 말을 만든 게 브룬틀란트 보고서. 이 사람 그쵸? 네. 아시죠? 맞다. 네. 전문가시잖아요. 네. 이 사람이 노르웨이 총리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기업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지속가능의 정의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소한 이만큼은 남겨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다 파면 미래 세대는 먹고 살 게 없는데 우리가 이만큼 이상을 남겨줘야 된다. 그래서 이 기름으로 저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 국부펀드, 이른바 국부펀드의 이제 모태가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1990년도에 이제 의회에 통과해서 국부펀드가 창설이 되고, 그리고 96년도에 첫 번째 이제 입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20조 정도? 그러다 지금은 뭐 3,000조가 그러니까 넘으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하면 국민연금 기금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규모가 커졌다. 물론 이제 앞으로 고갈의 이 두려움도 뭐 언론에서 계속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네덜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꽤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네. 규모는 어떻습니까? 규모는 지금 전 세계 최대 펀드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일을 하면서 보니까요. 들어갈 때마다 기금이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정말 실시간으로 들어가도 늘어 있고, 뭐 무슨 뭐 몇 달에 한 번씩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그냥 뭐 1,000억씩 막 들어있고 이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수익률이 좋은 펀드이고, 뭐 전 세계 시총의 1.5%를 여기서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투자자기도 하고요. 근데 또 국민연금하고는 다른 점이 이제 이 국부펀드의 정의가 있거든요. 네. OECD에서 만든. 그러면 이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금.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은 우리가 언젠가 이 돈을 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요. 돈을 낸 사람이 네. 있으니까. 근데 국부펀드는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그냥 이제 누가 될지 특정인을 모르는 채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라서 그 차이는 좀 있죠. 그러니까 국내 우리 한국 같으면은 이 재원을 내 주체가 국민이잖아요. 우리 국민이 내는 거거든요. 우리 네. 나중에 돌려받는 맞죠. 건데 이거는 처음에 시작은 결국은 유전에서 시작됐군요. 그 재원이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개발하고 그거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이 이 국부펀드의 이제 최초의 시드머니. 재원이 돼서 이걸 계속 불리고 또 돈은 계속 들어오고 네. 수익률도 높고 이래가지고 점점 규모가 커져서 지금 한 3,000조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네, 3,050조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3,050조. 네, 3,000조였는데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2,900조 이랬는데요. 이야. 3,000조가 되고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3,050조였습니다. 일본의 펀드도 굉장히 큰 거로 돼 있는 연금 펀드 이것보다 더 크네요. 네, 더 크죠. 그리고 국민연금도 세계 3대 기금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절반 정도 규모이 있죠. 그러니까요. 자, 이게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아마 주로 복지일 것 같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재원으로도 활용할 것 같고 그런데 당장에 주어지는 복지 혜택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까? 그럴 것 같으시죠? 예.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복지로 들어가는 네, 재원은 왜냐하면 들어오는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돈이 전체를 100이라고 친다면 지금 갖고 있는 기금 100이라고 친다면 인플로우로 들어오는 거, 기름 팔아서 들어오는 거는 25% 정도밖에 안 돼요. 현재는 네, 나머지 75%는 운용해서 계속 굴리고 있는 자금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도 돈을 주기는 주는데 정부 지출 지원의 한 20% 정도가 이 기금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에. 국가 예산의 일부는 여기에서 이제 네. 충당이 되는군요. 네, 그런데 전체 국가 예산의 20%가 이 국부펀드에서 나오지만 국부펀드 전체 비중으로 보면 3%입니다. 그래요? 네, 얼마 안 되는구나. 네,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그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에서 일부를 주는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법으로 이 수익률 이상을 가져갈 수 없게 되어 있고, 뭐 실제 그 퍼센트도 크지 않지만, 네. 그리고 남는 돈은 다시 이쪽으로 환수하게끔 되어 있고. 그럼 그렇게 지출하는 돈은 주로 어디에 쓰이나? 제가 복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복지에 쓰이죠. 다 복지인가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쓰이는 거니까 주로 복지에 쓰이죠. 복지에 쓰입니까? 네. 그래요. 제가 이 대목 궁금한 거는 어쨌든 스튜어디십 코드와 같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걸 꽤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주주권 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ESG라든지 뭐 기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부합하는 뭐 이런 쪽의 투자겠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말씀하셨듯이 재원 자체는 석유 팔아서 네. 가스 팔아서 얻었단 말이죠. 네, 네. 뭔가 노르웨이 내부에서는 우리가 ESG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 펀드의 가치는 거기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재원은
탄소 배출하는 화석연료 가지고 벌었다면 뭔가 이게 약간 안 맞다? 혹시 이런 평가나 좀 그런 정서는 없습니까? 그게 참 재미있는 건데요. 네. 이제 뭔가 나쁜 짓해서 번 돈으로 착한 일 하는 거 글쎄요, 좀 있잖아요. 극단 제가 그런 표현 안 썼습니다만. 근데 어떻든 자원이 있으니까 판매는 하지만 노르웨이 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화석연료를 쓰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전기가 다 80% 이상이 네. 물에서 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은 화석연료를 쓰질 않아요. 신차도 이제는 가솔린은 등록도 할 수 없어요. 가장 네. 먼저 그렇게 받아들인 나라라서.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이 근데 자원이 남한테는 파는 다른 나라에 네. 팔아요. 할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든 자원은 유한하니까 이 자원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전기화 기술도 되게 앞서 있어요. 그런 그렇군요. 면에서. 그래서 이후를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아마 있는 거죠. 굳이 명분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탈탄소로 앞서가고 있지만 전기차를 사용하고 최대한 에너지를 효율을 높이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만 다른 나라 아직 그렇게 못하는 나라도 있고 네. 할 수 없이 화석연료가 여전히 필요한 나라들도 있으니 네. 그 나라에는 우리가 공급을 제공해주겠다. 뭐 이런 명분으로. 네, 공급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탄소 비중이 뭐 30% 이상 되면 우리는 그 회사 투자 안 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아이러니하기는 하죠. 네, 그래요. 좀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이른바 스튜어트십의 그러한 주주권을 좀 제대로 행사를 해왔던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좀 몇 가지 들어주시죠. 네, 우리나라 사례를 하면 더 네, 이해가 빠르실 그럼요. 것 같아서 먼저 이제 가까운 예로는 고려아연하고 협력사인 영풍이 있죠. 네. 그래서 영풍은 사실 조금 석포제련소 낙동강 그럼요. 오류 예, 때문에 우리 환경단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쵸.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2022년에 투자 목록에서 블랙리스트로 지정이 되면서 투자 목록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됐냐면 시총이 그 직전까지 최고를 찍었는데 1조 5,800억이었거든요. 근데 국부펀드가 블랙리스트를 올리고 그리고서 제외를 한 이후로부터 물론 이것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시그널을 빨리 받아들이잖아요. 맞아요. 어떤 큰 기관이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빨리 달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2024년에는 3분의 1 토막 5,700조로 줄어듭니다. 지금은 다시 회복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12만 달러 당시 가치로 11억 원 지분의 한 1%가 안 되게 샀는데 그러다가 점점 늘어나서 1,00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려아연도 영풍하고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지배구조에 있어서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네. 주주 환원에 소홀하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 주총에 여기는 그 적극적인 주주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주총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결했는지를 다 밝혀요. 아, 그렇군요. 127개 안건 중에서 87개에 반대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소액주주 권한을 보호한다던가 이런 거엔 다 찬성을 했는데 이쪽에서 지명을 했던 이사라든지 임원진은 전부 다 반대표를 던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을 하나 싶었는데 이번에 0.01% 15억 남기고 1,000억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다 팔고 지금 15억이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또 보시면 고려아연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마 보실 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이제 또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주주하고의 소통도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금연도 그래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어디냐 테슬라의 그 1조 우리도 치면 천조 패키지 있었잖아요. 일론 네, 머스크가 거기도 반대 의견을 던졌죠. 물론 이제 통과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사를 목소리를 하고 내는 네 그런 그리고 펀드다. 언론에도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반대표 던져 이렇게 했다 이런 기사가 네.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요. 이 뭐 어쨌든 지금의 이제 전 세계적인 주식 시장의 대세를 보면 이른바 그 테크 기업들 이런 쪽에 약진이 대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이다, 마이크로소프트다, 뭐 엔비디아 기술주들 오르면서 이 국부 펀드의 수익률도 많이 이제 올랐다. 그러니까 이쪽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네네. 이런 게 과연 이런 기술주 주도의 시장 이게 과연 ESG 원칙에 비춰보자면 딱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괴리가 있는데 그래도 워낙에 여기 수익률이 좋으니까 투자를 하는 건지 이 설명도 좀 부탁합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휴가를 북유럽으로 갔어요. 네. 오슬로에 딱 그 노르웨이 총선 일주일 전에 갔는데 제가 오슬로 거리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찻집에서
천둥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나서 나왔는데 시위가 있는 거예요. 도로를 쫙 메우고 사람들이 정말 너무 우리를 치면 뭐 광화문, 명동 이런 데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네.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뭐였냐면 보이콧 이스라엘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의 인권 문제. 네, 그래서 국부 펀드에서 이스라엘 주를 매각하라고 보이콧하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선 일주일 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신문과 모든 정당 공약집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 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다 공약에 나올 그럴 정도였거든요. 정도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력했군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아침 또 확인을 해보니 69개 기업, 62개 기업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29개, 절반 이상을 다 팔았죠. 이스라엘 기업을. 사실 수익이 좋은 것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되게 놀랍기도 했는데 더 재밌었던 건 캐터필라라는 회사 아세요? 네, 들어봤어요. 네, 그 산업 현장, 공사장 이런 데서 포크레인에 네. CAT, 캣 써 있는 노란색 로고. 그 회사 미국 회사인데 거기도 팔았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군이 그 포크레인을 사서 그 팔레스타인 주거지를 이렇게 부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터필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그럴 줄 알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기서는 그게 그렇게 전쟁에서 쓰였기 때문에 팔았단 말이죠. 미국하고 외교 분쟁도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리고 지금 책임 투자를 하는 곳에서는 공급자의 책임이 점점 더 커져서 최종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사용처에 그럼요. 이런 것까지 다 묻기 때문에 이런 네. 일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치면 사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여기가 다 팔려야 돼요. 네. 알파벳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클라우드 이스라엘 정부가 클라우드를 써서 뭐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군사작전 지휘하기도 하고 그래서 윤리위원회의 그 권고 사항에는 이 세 군데도 다 팔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요. 네. 펀드 내에 네. 윤리위원회에서는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이 노르웨이 시민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아까 막 시위까지 했다고 했는데 네, 이스라엘에 네. 대해서는. 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직접이 아니니까 약간 그렇죠. 괴리가 있는데 조금 이제 거리가 있다고 느낄 수 있죠. 네. 근데 이 그 마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죠. 네, 맥세븐. 네. 요 7개 기업을 갖고 있는 비중이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 전체의 16% 거의 20%에 육박을 해요. 커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다 팔아버리면 수익률이 곤두박질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집권당인 노동당이 우회하는 걸 만들어서 여기는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시겠죠. 그럼 이렇게 원칙 지키면서 투자하면 수익이 잘 나냐? ESG 투자하면 수익이 납니까? 이거 되게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작년에 국민연금이 최대 실적, 최대 투자, 최대 수익률 냈잖아요. 18%. 네. 노르웨이 국부펀드 수익률 21.3%입니다. 그런 원칙을 네, 그런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도 21%의 수익률을 네. 확보했다. 네. 물론 이 빅테크에서도 많이 났을 것이고 근데 네. 원칙을 지키면서도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요. 또 한 가지 어쨌든 이 국부펀드가 ESG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E가 결국은 원래 environment지만 최근은 emission, 즉 탄소 배출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 즉 기후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게 맞아요. 오늘 또 저희 방송에 우리 소장님 모신 이유기도 하고요.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이런 계획, 어떤 기후 행동, 뭐 펀드인데 기후 행동, 뭐 이런 계획 발표 이런 게 있어. 이게 상당히 저한테는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이 설명도 좀 해주세요. 아주 일찍부터 선언을 했죠. 22년도인가 아주 공식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포트폴리오의 기업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를 바란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주주권한 행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 여기 이 미션을 따르지 않는 기업은 우리 투자 배제하겠다. 그 포트폴리오에 예를 탄소 배출을 직접 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거 네네네. 직접 하거든요. 네. 그런데 간접으로 하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두루두루 중간재 관련, 유통 관련, 막 소비 관련해서 또 나올 수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건가요? 네, 포함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리백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아예 직접으로 포함하는 발생하는 기업은 아예 투자에서 배제가 됩니다. 예. 네. 석탄으로 거기서 딱 한번 걸리는군요. 네, 석탄이 주요 에너지 원인 기업은 배제가 그럼 됩니다. 석탄 화력 이런 건 뭐 절대 안 되겠네요. 네, 거의 가스 화력 이런 거 안 네, 되고. 네. 그래서 빠져 있고 근데 이거는 노르웨이 국부 펀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금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네. 보기에도 그렇고 이게 공적 자금이다 보니까 어떻든 지구에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네덜란드 연금 자산운용, 영국 국가 퇴직 연금 신탁
일본의 공적기금, 스웨덴 연기금,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여기서도 전부 다 석탄, 석유, 화석연료 일정 비율 이상 뭐 25%, 30% 이상이면 우리 투자 안 한다. 투자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공적기금뿐만이 아니라 블랙록이라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잖아요. 여기도 2020년에 탄소 배출 많은 기업 우리 투자 안 한다. 그러면서 20% 넘게 매출의 20% 넘게 석탄에서 나오는 기업은 우리 전부 투자 빼겠다 이렇게 그래요. 선언을 했는데 여기 이 회장은 사실 투자업계에선 스타거든요. 그 레리 핑크. 그럼요. 예. 이 사람이 했던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기후 위기가 투자 위기, 클라이밋 리스크가 인베스트먼트 리스크다. 네, 예, 그래요. 그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이른바 자이언트 테크 기업과 긴밀히 연결돼 있고 AI 시대에. 네. 근데 사실은 반도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전기를 소비하거든요. 그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네. 이 전기가 석탄 태워서 가스 태워서 만든 전기는 역시 간접적으로 탄소 배출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런 거 다 본다. 이 구부펀드는 그런 네.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반도체 회사에 내가 투자하고 싶다. 네. 가령 뭐 네. TSMC다, 네. 삼성전자다. 근데 탄소 배출 많이 하네. 전기 쓰면서 우리 끊어야 되겠어. 우리 네. 줄여야 되겠어. 이런 판단 합니까? 이게 공시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탄소 캡 시장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시 자료하고 실제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뭐 들여다 보기는 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공급망을 비싸더라도 자기네 나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에너지원 자체가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곳에 공장이 있어야지 그걸 네. 피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비싸도 공급망이 재편되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 완벽하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펀드가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기준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고 강화시키고 그래서 좀 더 ESG의 원래의 원칙에 가깝게 가려고 노력한다. 심지어는 이른바 스코프 3와 같이 넓게 네. 뭐 중간재, 네.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다른 어떤 그러한 회사들의 탄소 배출까지도 다 보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저 2022년에도 10개 기업 우리나라 뭐 삼성, SK 하이닉스 다 포함해서 10개 기업에다가 너희 탄소 배출 안 줄이면 안 된다 이러면서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었고 그래요. 또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기업 순위 이런 걸 자기들이 발표하기도 해요. 그럼 이제 언론사 뭐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데서 받아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규모가 큰 펀드다 보니까 전 세계의 이러한 거대 기업들이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고 자기들도 그 힘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빠지면 다른 데서도 따라한다는 걸 알기 따라한다. 때문에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의사 표시를 하는지 이걸 다 공표를 하는 그래요. 그게 상당히 이유이기도 하죠. 중요한 포인트.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죠. 임팩트가 있는 거겠죠. 자, 소장님께서 관련해서 특허 출연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거 어떤 특허고 기업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제가 이전에 컨설팅 펌을 다녔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가 될 뻔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SPC였습니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산업재해가 일어났었던 해였는데 저희한테 산업 안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번 론칭을 해달라. 그래서 뭐 워크숍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해달라고 해서 얘기가 잘 오가다가 결국엔 틀어져서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다른 뭐 경영진의 판단이 있었겠죠. 그랬는데 그 해에 그러면 이런 회사에 노르웨이 국부펀드 투자하나? ESG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그러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해에 갖고 있던 걸 전액 다 매각을 했더라고요. 조금도 남기지 않고 많을 땐 200억 정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걸 미리 알 수 있었으면 이거 해야 된다고 설득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 안 하면 투자자가 떠납니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된 고민이 그러면 이걸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어떻든 지금 이런 국제적인 연기금들은 자기들의 투자하는 내역과 투자 패턴을 투자 내역을 공개를 하니까 이걸 지난 12년치 투자 내역을 머신러닝으로 이 주요 기업들 투자하고 있는 기업 500개 기업의 ESG 지표 그다음에 재무 지표 이거를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매각을 할지 안 할지를
미리 예측하게 하는 모델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지난해 특허를 출원을 했고 찾아보니까 일본에도 일본 증권사에서 이런 비슷한 모델을 만들어서 특허를 냈는데 거기는 G 중심으로만 했고 네, 저는 이제 거버넌스 네, 중심으로. 저는 ESG를 다 집어넣어서 해서 하여튼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사용하려면 유료입니까? 뭐 말씀하시면 제가 뭐 네. 뽑아드릴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기업들이 ESG를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거 안 하면 투자자가 떠난다. 이건 기업의 굉장히 명운에 직결된 문제다. 이걸 알리고 싶었고 그래서 보고서 이거 그냥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진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략을 짜고 기업 내에서도 우리도 타깃을 만들고 이렇게 전략을 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모델을 만든 거고 이제 네. 제 사업도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러면 사업인데 개별 기업들 컨설팅을 하세요, 이 모델을 가지고? 네 기업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이 30년까지 의무 공시하게 되어 있는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작성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런데 의외로 저희한테 문의를 해오는 것은 투자사가 더 많아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게 돈의 흐름은 이쪽으로 더 빨리 가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죠. 그래요. 어쨌든 그 SPC가 계기가 돼서 네.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원래 계획은 그렇지 않으셨겠지만 하나의 좀 비즈니스 모델로 저 발전하고 스타트업 있네요. 대표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런 나름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펀드 아니에요. 이 펀드의 운용 이게 좀 단기적으로 또 정치권에 휘둘리기 어떤 이름이 국부 펀드라고 붙여져 있으니까 이런 영향은 없나요? 이겨냅니까 내부적으로? 없다고는 하는데 있죠. 네. 그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오슬로에서 사람들이 시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되게 빨리 처리됐거든요. 이렇게 네. 빠르게 매각하는 일이 없는데 그래요. 특별한 미팅을 만들고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이 매각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미국에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막 트럼프도 화를 많이 냈는데 그때 노르웨이의 답변은 우리는 결정 안 한다. 정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독립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독립된 윤리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여론에 전혀 휘둘르지 않을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아까 그렇게 말해서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유지했다고 했잖아요. 막 야당에서는 난리가 났죠. 노르웨이 정부가 트럼프에게 굴복해 신념을 아하. 저버렸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예 그래요.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요. 그런 노르웨이 국부 펀드를 계속 팔로업 하신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이 기금의 어떤 투자 원칙이랄까 방향, 전략 이건 어떻게 좀 간단하게 평가 좀 해주시죠. 일단 우리는 지금 당장 너무 뭐 그 고갈 때문에 수익률에 굉장히 급급해서 운영을 네.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최근에는 반가웠게도 ESG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 국민연금은 국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국내에 뭐 이런 증시를 부양하거나 이런 역할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참 딜레마기는 심지어 하지만 환율 방어까지 네. 동원된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느라 힘드시겠지만 그렇지만 정말 좋은 기업을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의 우리는 수출 중심 국가니까 이 에너지 비중, 탄소 비중 이런 거는 무시를 할 수가 없어서 당장의 수익률에 급급해서 저는 이 이사회에 어떤 식으로 표결을 하는지 이런 패턴도 좀 쫓아보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 국민연금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연기금하고는 반대 행보를 보일 때도 많아요. 기업의 그래요. 편이라든지 이제 경영자의 편을 많이 들 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든 이 투자의 흐름은 경영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그런 역할, 그래서 기업이 당장 급급하더라도 더 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북유럽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